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모든 혐의를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오늘 조사는 녹음 녹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고지만 하고 녹화를 하면 되는데도 당초 강경했던 입장과 달리 먼저 동의 여부를 물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30여 건의 기밀 문건 가운데 검찰이 최순실 씨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문건을 JTBC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 발표안부터 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부동산 정책 계획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사전 유출한 대통령 말씀 자료 18건이 지시사항이란 이름 아래 각 부처에 하달돼 대부분 집행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유출한 문건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사법 처리 방향은 4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서울 중랑구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8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닷새째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긴 터널 안보다 훨씬 나쁜 공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들이마시고 있는 셈인데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관광특구는 전국에 30곳이 넘는데요. 하지만 허술한 관리 속에 절반이 넘는 곳이 관광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는 관광객 없는 관광특구 실태를 짚어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10층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민간인, 그래서 검찰 소환이 불가피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입장을 말했지만 국민에게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8초 분량의 29자짜리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소환 조사가 끝나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수사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심판은 시작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식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녁 조사가 7시 10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태까지 발언한 내용 가운데 뭐 이게 다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예,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가 지금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는 밝힐 수는 없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순실 씨처럼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에 따라서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공범 수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 온 건데 공범들과의 대질 신문은 오늘 진행되지 않은 거죠?
네, 검찰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우성 전 비서관에게 오늘 검찰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대질신문을 염두에 둔 소환 통보였는데요. 하지만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는 불응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과 물증을 제공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그리고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 모두 이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을 꺼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그 이원석 특수일부장이 여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원석 특수일부장이 조사해야 할 부분은 시작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검사는 한웅재 형사 8부장과 말씀하신 이원석 특수일부장 2명입니다. 한웅재 8부장은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한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인데요. 지금 저녁 조사까지도 한웅재 부장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석 부장이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 이 삼성, SK, 롯데로부터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 이런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어 있고 광범위한 혐의, 특히 지금 얘기한 매우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 박 전 대통령 조사는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자정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자정을 즈음해서 조사를 끝내려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예상과 달리 동의를 한다면 당연히 새벽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예. 자, 조사 자체가 자정쯤에 끝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사한 내용은 이제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조서를 피의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자정은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재소환도 혹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정이 아니라 그 전인 10시, 11시쯤에는 이 조사가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건데요. 만약에 오늘 안에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재소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소환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오늘 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환 조사를 또 한 번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병 확보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더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신병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거는 구속영장 청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끝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긴급 체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오늘 조사가 일찍 끝나서 혐의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다 못하니까 신병 확보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자정을 넘겨도 좋다고 동의할 가능성도 있긴 있네요. 예, 그 부분은 밤 10시, 11시 그때 가서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 예. 근데 검찰 측은 오후 4시 기자들과의 어떤 중간 티타임에서 현재 검찰이 예상했던 속도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이 저녁 시간까지도 한웅재 부장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검찰이 현재 조사가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모든 것을 지금 추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지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좀 연결하죠. 가능하면.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남긴 말은 단 2마디였죠. 헌재 파면 선고를 승복한다는 내용도 또 국민에 대한 진심을 담은 사과도 물론 없었습니다.
승복과 사과가 곧바로 검찰 수사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들에게 처음 내놓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은 단 두 마디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헌재 선고에 대한 승복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찰에 소환된 피의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변호인단의 예고와 달리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과 검찰 수사를 의식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결정과 수사에 불만을 드러낼 경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90%의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나온 29자 메시지는 법적 정치적 고려를 거쳐 막판에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만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바로 검찰청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과 1002호실은 10층 동쪽 끝에 있습니다. 원래는 조사실이 아닌 검사실로 이번 조사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1001호실은 조사실, 1002호실은 휴게실로 사용되고 1001호실 가운데에 박 전 대통령이 앉습니다. 한웅재 형사 8부장 검사와 이원석 특수 1부장 검사가 번갈아 박 전 대통령 앞에 앉아 준비된 질문을 이어갑니다. 한 부장과 이 부장 검사는 지난해부터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출연금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과 SK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다른 기업들에 대한 강요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사전에 입수한 지난해 수사 기록을 통해 예상 질문을 뽑아 준비한 만큼 조사 내내 신경전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모두 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고 검사 출신인 유영아, 정장현 변호사가 주로 입회했습니다. 검사들의 자세한 질문에 대한 방어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 주장한 유 변호사가 주로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중앙지검 1001호실의 신문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오늘 조사에서 주목되는 3대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뇌물죄와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질문에 따라서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대목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많이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검찰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개 혐의 중에서 뇌물과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3가지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앞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에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질문에 따라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그동안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 진술이 관건입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중대한 혐의인 만큼 오늘 해당 조사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과 비밀누설 혐의는 사실상 지난 검찰 수사에서 입증됐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됐고 이들은 범죄의 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헌재 역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선 보강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축적해놓은 수사 내용과 오늘 박 전 대통령 진술을 비교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사 중이긴 한데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예. 이게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는 거네요. 지금 얘기가 나오기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뭐 따로 예. 취재된 게 있습니까? 그 예,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뭐 앞서 이서준 기자 연결해서 말이 나왔지만 검찰은 조사 중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별로 구체적인 진술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이전처럼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근데 예. 부인을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부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는 몰랐다.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뭐 뒤집어서 할 리는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최 씨가 재단을 개입해서 자신이 세운 회사를 통해 이권을 챙겼거나 혹은 챙기려 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걸 알았다고 하는 순간 같이 흔히 얘기하는 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표현이긴 합니다만 엮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지금 진술을 뒤집을 리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 씨하고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 씨에게 속았다 이런 취지인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상당수가 이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를 했느냐, 즉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알고 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조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 씨와 선을 그으면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너무 뻔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예. 그건 곧바로 이제 증거 인멸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까지만 보면 그렇죠. 예. 박 전 대통령 측도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이런 점은 사실상 검찰 조사 전에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통화에서 헌재에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행 연습을 여러 차례 했다고 했는데 사실 혐의를 인정할 거면 그런 예행 연습이 필요가 없었겠죠. 예. 자, 그렇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감수하더라도 예. 무죄 주장으로 계속 나가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 부분을 포기했다.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측의 태도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전엔 검찰과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도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이런 주장이 쏙 들어갔습니다. 예. 헌재를 비판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김평호 변호사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마자 곧바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혐의 부인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죠. 이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응해야지 조율할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응한다. 그러니까 재소환해도 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 부분은 조율할 계제가 아니고 예. 검찰에 뭘 요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만큼 수사에 협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럴 경우에는요.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에 충분히 협조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다. 이렇게 예. 이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현장 취재 기자하고 잠깐 얘기한 내용이 이 부분하고 맞닿아 있기도 한데 예. 만약 오늘 다 조사를 못하고 예. 그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되니까 예. 그걸 사전에 상쇄시켜버리기 위해서 재소환해도 응하겠다라고 전략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예.
일단 이미 구속된 참모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 최종 책임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쓰든지 구속영장 청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 재판에서도 이 참모들과 증인으로 이렇게 대면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부인하는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할 경우에는 이 혐의 부인은 더 중한 처벌을 하는데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 측들의 아마 전략은 예. 검찰과는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예. 동시에 나중에 혹시 검찰이 뭐 영장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예. 법원에서 기각되길 바라는 전략 그렇죠.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 그 손범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요. 예. 구속영장 청구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가요? 그 얘기는 예. 그 다음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예. 과연 이 시점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물론 뭐 그 선거 전에 예. 빨리 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내보인 것은 좋으나 예. 그 전에 저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예. 대개 관례상 압수수색한 다음에 본인을 소환하니까요. 예. 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지금 검찰 수뇌부하고 굉장히 사전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 과거에 예. 재단 문제가 터져 나왔을 예. 때 그거조차 지금 뭐 조사가 안 되고 있고 예. 또 특검 쪽에서 6만 쪽을 넘겼다고 했는데 예. 새롭게 들어간 혐의 사실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며칠 사이에 도대체 검토할 시간이라도 있었느냐. 일종의 이 소환 조사는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나오던데 그건 예.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특검에서도 많은 자료가 왔고 아직도 의혹이 밝힐 부분이 예. 많고 당장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아직 그 법으로 정한 것까지 다 수사를 못했다. 예. 그런 이유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로 넘어오면서는 사실상 소환 시기가 좀 빨라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검찰로서는 당장 이 대선이라는 이 본선을 앞두고 그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얼마나 더 앞으로 깊숙이 해나갈 것이냐 그 가늠자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한다면 구속된 기간 안에 20일이죠,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영상이나 음성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녹음과 녹화가 꼭 필요하다는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당시에 대면 조사가 무산된 바가 있죠.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걸 텐데 근데 오늘 검찰은 절차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녹음 녹화에 동의하는지 먼저 물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정작 녹음 녹화 부분에선 거꾸로 간 겁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검찰은 조사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에겐 법적으로 고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동의 여부를 묻고 결국 녹음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거부가 아니라 부동의했을 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역시 절차상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조사가 어렵다며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특검 수사 때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녹음 녹화 요구에 반발해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녹음 녹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막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 능력 등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녹음 녹화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 외에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조사를 준비하면서 검찰은 기존의 검사실 2개를 합쳐서 특별조사실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소파와 탁자를 놨고 바로 옆방인 휴게실에는 침대도 뒀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자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예우였냐는 지적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준비한 조사실엔 한켠에 소파가 마련돼 있고 연문을 통하면 바로 휴게실로 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응급용이라며 휴게실에 침대까지 마련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침대를 준비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헌정사상 첫 파면된 대통령이란 점이 다릅니다. 경찰은 출근 시간에 삼성동 자택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도로를 통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청에선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까지 나와 보안을 이유로 주변 통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때문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로써 검찰 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유일한 파면 당사자이기도 하죠. 오늘 파면 대통령 조사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는지 관련 내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예우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검찰 고위 간부와 차를 마신 것이었는데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다르다면 그 다른 것에서 검찰의 태도를 엿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태도는 뭐 어느 정도라고 딱 짚을 수 없지만 수사 의지와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전 과거 전례와 똑같은 겁니까 이거는? 일단 차를 마시는 것 자체는 같지만 방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이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7층에 있는 그 대검 중수부장실에서 차를 마신 다음에 11층에 있는 특별조사실로 직접 이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승건 1차장이 있는 13층에서 차를 마신 게 아니라 노승건 차장이 그 직접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차를 마신 겁니다. 예. 노 차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손님을 맞는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예. 손님이란 표현에 글쎄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진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전례하고는 아무튼 다른 것 같군요.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검찰 공식 입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브리핑에서 언급한 손님 맞는 예의라는 말에서 끝이 났는데요. 예.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과거 대검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의 건물 구조상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사라진 대검 중수부는 이 특별조사실이 있는 그 11층에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원들도 7층까지만 따라붙고 11층까지는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1001호 같은 경우는 일반 검사실을 이제 개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냥 1차장이 직접 내려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예우를 너무 갖춘다 이런 시선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서 당연하다 이런 시선인가요? 뭐 이것뿐 아니라 오늘 중앙지검 그 가운데 청사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예. 사실 일반 피의자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특별 대접인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과 같은 이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할 때는 예. 좀 강하게 압박을 하기보다는 그런 예우를 최대한 해주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하는 편이 좀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관계자를 만나봤었는데 예. 당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는 그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해서 그 예우를 좀 갖춰주면서 평생 명예롭게 사신 분이 이렇게 거짓말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씩 예.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절차라는 것이 도착해서 차 한 잔 마시는 그것조차도 수사 기법에 속한다 이런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 대응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다른 기자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굉장히 자주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시간까지 딱 한 번이고요. 그 당시엔 4번인가 5번 정도 됐는데. 정확히 4번 했습니다. 예. 그 2009년 당시에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이 지금 구속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노 전 대통령 조사 직후인 새벽 2시 30분까지도 브리핑을 계속했습니다. 한 서너 시간에 한 번꼴로 이루어진 건데요. 예. 심지어 밤 10시에는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대질 신문을 할 계획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질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이 당시에 이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다라는 비판을 좀 크게 받은 바가 있는데요. 예. 검찰이 이때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좀 그 조심을 하는 것 같다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그 당시와 지금 현재 사안의 어떤 중대성 또 혐의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계속 지금 추측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중앙지검 대부분의 창문도 블라인드로 다 가려버렸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그 이건 왜 그런지 알만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후로 그 대부분의 검사실의 블라인드가 빠르게 내려지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이래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웃는 사진 그리고 지난해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나치게 깍듯하게 대하는 검사의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기억납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이인규 중서부장하고 홍만표 당시 검사 창밖 보면서 웃는 사진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비판을 많이 받은 바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청와대를 떠나서 서울 삼성동 집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두문불출하면서 자택에 머물러 왔습니다. 결국 오늘 검찰 출두로 파면 이후 첫 행선지는 검찰청사가 된 겁니다. 이동 시간은 교통통제에 과속으로 달리기까지 해서 8분에 불과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검은색 에쿠스와 SUV 차량이 들어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하기 위한 경호차입니다. 경호원들이 분주히 주변 점검을 하는 사이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9시 15분,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대기하던 차에 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느린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가자 자택 주변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선정릉역 사거리를 거쳐 설릉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테헤란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 법원 검찰청 사거리를 지난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은 마지막 교차로인 서초역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서울중앙지검 서문으로 진입했습니다. 오전 9시 23분,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앞에 선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약 5.5km 거리를 오는데 걸린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취재한 주요 단서들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물증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최순실 씨의 외장 하드에서 압수한 문건을 JTBC 취재진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권과 직결될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고위직 인선 발표안까지 국가 운영에 중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외장 하드를 확보했고 여기서 119건의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건데 이 중 30여 개의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문건 실물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자료까지 최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 동향이나 당시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계획 등이 자세히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된 겁니다.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고위직 인사안과 대통령의 주간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건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복사와 전송을 절대 금지한다거나
행사 직후 즉시 파기하라는 경고문이 붙은 문서들도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비밀 문건을 제공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 말씀 자료 상당수가 최순실 씨에게 사전 유출된 바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해 보니까 유출된 말씀 자료가 이후 각 부처에 하달돼서 상당수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상 중요한 비밀을 누설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굳어지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자료는 국무회의 개최 3시간 전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건네졌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리 근절 지시로 하달됐고 체육계 특별감사로 구체화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전 유출된 대통령 말씀 자료 18건의 내용이 68건의 개별 지시로 여러 부처에 내려가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말씀 자료가 실제 부처 업무로 실행된 공무상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전에 받아본 말씀 자료는 문화체육 지원, 주가 조작 근절, 창조경제 기업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되면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은 하루 종일 집회들이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즉각 구속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탄핵 무효를 외치는 친박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오늘 아침 박 전 대통령 출석 전부터 여러 집회가 이어졌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제 뒤로 이 시각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버스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쪽에 있는 청사 서쪽 문이 바로 오늘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탑승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 이용한 그 문입니다. 그리고 화면 좌측으로 보시면 태극기를 든 친박단체 회원들이 이 시각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속 모이는 이들은 이제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 또 삼성동 자택, 그리고 오늘 이곳 검찰청사까지 장소는 달라졌지만 발언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오늘 오후 집회에서 발언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면 현 상황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통일 안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종북 세력이 위협을 느낀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 8명을 모두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탄핵 무효, 국회 해산 등의 구호도 이어졌습니다. 예, 반대로 즉각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촛불 집회를 이끌어온 퇴진행동 측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1시간 동안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13개 혐의가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그리고 특검 조사,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모두 거부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면서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청사에 도착해서 내놓은 발언에 대해서도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처럼 무성의한 태도에서 어떠한 선의나 또 진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1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청사 주변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결국 이제 서로 다른 집회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열린다는 얘기인데 양측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또 즉각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이런 과정은 오늘 검찰청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스피커에서 큰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집회는
오늘 자정까지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귀가할 때까지 검찰 청사 주변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앙지검 앞에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앙지검 앞이었고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친박 지지자들과 경찰 또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돼버렸습니다만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고 길에 들어눕기도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친박 지지자 30여 명이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막겠다며 길을 막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자택엔 평소보다 이른 새벽 4시 반쯤 불이 켜졌습니다. 1000명 가까운 인력을 배치한 경찰은 질서 유지선 대신에 철제 펜스를 둘러쳤습니다. 날이 밝고 모인 사람들이 늘면서 자택 주변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박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경찰, 언론사 취재진과 실랑이를 벌였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성 3명이 골목길에 드러누워 소리치다 구급차에 옮겨졌습니다. 반대로 한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치다 경찰에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인 정송주 자매는 오늘도 이른 아침 출근했습니다. 7시 10분쯤 들어갔고 30분 뒤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쯤 경호 차량이 자택으로 진입하자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5분쯤 뒤에 경호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차량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있던 골목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그 방향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볼 텐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유선희 기자. 우선 검찰의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거 뭐 없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대선 뒤로 좀 미루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그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곧바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 이뤄지게 된 직접적인 배경 자체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를 빨리 밝혀서 유권자들에게 실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좀 판단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 미뤘다면 그것은 또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틀림이 없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니까 여론이 또 좋지 않았겠죠. 네.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의 움직임이 곧 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틀 전에 한겨레가 공개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구속 수사를 주장한 사람은 68.8%였습니다. 불구속 수사 혹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사람들을 이제 다 합친 수치보다도 2배 이상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네, 구속이 된다면 일각에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따라서 동정 여론이 좀 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좀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수치로서는 그것이 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예. 탄핵 인용 전인 지난 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67.8%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탄핵 인용 이후이죠. 3월 19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68.8% 오히려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건 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결코 이제 변하진 않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파면과 또 구속은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구속이 되면 동정론이 일시적으로 좀 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속이 된다면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 또 파면의 정당성 이런 것들에 상당히 힘에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재판이 곧 진행이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또 우리가 모르는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비난 여론이 오히려 동정 여론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네, 앞서 여론조사 보신 것처럼 현재 여론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대로 된 이유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검찰이 지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취해질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층 또 그 반대층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여서 얼마나 모이는가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214만 명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이 모인 데 대해서 대선 주자들은 각자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마감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총 214만 3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2012년 대선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자동으로 등록되는 당원과 대의원 19만여 명을 제외하고도 200만 명에 가까운 일반 국민이 신청했습니다.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층일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지지층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등을 내주지 않은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규모와 무관하게 여유 있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가 폭넓은 것으로 나타나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선거인단 규모가 커진 데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적극적 지지층이 선거인단에 다수 포함된 결과라며 반겼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국 250곳 동시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갑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며칠째 미세먼지가 한반도 서쪽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각국의 공기 질을 모니터링하는 한 애플리케이션에는 오늘 아침 서울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공기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긴 터널 안에서 몇 시간씩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화면에 색깔이라도 입힌 듯 하늘에 노란 빛이 감돕니다. 어제 저녁 9시를 기해 서울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1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이 많이 나와요. 눈이 근지럽고요.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중랑구의 오늘 새벽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89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151 이상 올라갔던 곳이 전체 25개 구 중 15개였습니다. 151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의 기준값으로 지난해 측정한 서울 시내 주요 터널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 주요 터널 중에서 지난해 가장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난 남산 2호 터널입니다. 서울 시민 상당수가 이렇게 차들이 내뿜는 미세먼지로 가득한 이 터널 안에서 어제부터 몇 시간 동안이나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15일 중국의 양회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베이징 인근 공장들이 다시 가동하면서 생긴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탓입니다. 오후부터 북쪽의 깨끗한 공기가 미세먼지를 밀어내고는 있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 대책은 현실성이 없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택수 기자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최소 50% 이상은 중국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부터 이에 대한 분석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의 미세먼지를 줄여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로 한정돼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대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일정 수준이 넘으면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발령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적용 대상 수도권 차량 750만 대 중
공공기관 차량은 12만 대에 불과하고 주말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구호 수준이고 노후 경유차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속도를 내는 한편 건설 사업장이나 발전 분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브라질에서 썩은 닭고기를 팔아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국내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는 없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썩은 닭고기를 팔다 적발된 업체의 수출국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한국은 없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닭고기를 사간 나라는 모두 30여 개로 파악됐는데 홍콩과 멕시코 등이 주요 수입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어제 금지한 BRF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형마트들과 편의점은 일제히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어제 오후부터, 이마트는 오늘부터 전국 전 매장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뺐습니다. 도시락 등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써온 세븐일레븐도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우려를 고려하여 당분간 브라질 닭고기를 원료로 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강화된 닭고기 검사 비율은 당분간 유지하고 브라질 수출 작업장 현지 조사도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 검사도 계속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납시설 내부 철판이 심하게 부식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노후한 원전에서 이런 현상이 대규모로 발생해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석찬 기자입니다. 철판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고리 3호기와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등 4곳입니다. 탄소강 재질의 경납시설 내부 철판은 원자로 외부를 감싸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와 함께 방사선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식 부위는 한빛 2호기 135곳, 고리 3호기 127곳 등으로 심하게 녹슬어 구멍이 뚫리거나 채 2mm도 남지 않을 만큼 삭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식이 발견된 원자로 경납시설은 모두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노후 원전입니다. 국내외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부식 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콘크리트 사이로 수분과 염분이 스며든 탓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원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께가 얇아졌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1.2m짜리도 방벽이고 외부로의 방사선 영향이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최근 녹슨 철판을 잘라내고 새 강판을 이어붙이는 긴급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땜질 처방 대신 노후 원전의 폐로를 서둘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내년 4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정밀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정치권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큰 틀이 잡힌 거죠. 세계 최장 근로시간이라는 오명을 떼고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지 주목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데 정치권이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아직 초과 근로를 하면 근로수당을 어떻게 책정할지 문제 등 정당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23일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년간 최대 15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도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선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대로 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여가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민간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한국 기업이 만든 거대한 로봇을 조종했다. 전 세계 언론이 전한 소식입니다. 이 로봇은 영화에나 등장하는 인간형 로봇을 빼닮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로봇 안에 탑승한 남성이 팔을 들어올리자 로봇의 팔도 그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Why am I feeling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아마존 회장 베저스는 영화 에일리언에서 로봇을 조종하는 여주인공이 된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위터엔 한국 미래기술 덕분에 대단한 로봇을 조종해봤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파워레인저스가 현실이 됐다. 베저스가 6살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며 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높이 4m의 이 로봇은 한국 미래기술이 만든 인간형 로봇, 이른바 휴머노이드입니다. 지난해 12월 로봇 시연 영상 공개 때부터 초대형 휴머노이드로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제작 업체 측은 지금껏 나온 휴머노이드 중에서 가장 크고 사람 움직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다리 쪽 등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제어력을 키워 후쿠시마 원전 등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겠다면서 지정한 관광특구는 전국에 3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제대로 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도 그대로여서 쇠퇴해가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송탄 관광특구입니다. 이 거리 양옆으로는요,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한 식당과 매점이 모여 있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말 손님 맞이에 바빠야 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문의 연락처만 붙은 텅 빈 매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한때 이곳의 상징 같았던 미군 전용 클럽 건물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송탄 관광특구 중심가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버려진 지도 횟수로 벌써 10년이 가깝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건 1997년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투입된 지원금은 5천만 원, 재건축 고도 제한도 그대로입니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조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름화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 월미관광특구도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이 끊기면서 낡은 시설과 건물만 남았습니다. 번화가에서 한 골목만 들어가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주택들이 길게는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거 방범등을 설치해 놓은 거거든. 내가 그 건의를 했어요. 2번이나. 주민들이 수십 년 넘게 요구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 시가 내놨던 대책은 월미 은하레일이었습니다. 세금 850억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이제는 흉물로 변했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한 모노레일 정거장입니다. 2007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한 번도 정식 운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몇 년째 방치된 탓에 스티커는 이렇게 색이 바랬고요. 입구도 문이 잠겨 있고 이렇게 녹이 슬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이라는 문구와 이 법원 감정이 들어갔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청소를 자주 했었어요. 지나가는 거 보면 나도 무서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다 보이니까 청소 많이 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안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현재 전국에 지정된 관광특구는 31곳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지정 요건인 연간 관광객 10만 명 방문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16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7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투입한 예산은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특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건이나 관리 방안, 그다음에 혜택 관련된 부분들, 제도 개선들을 도출해서 금년 중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특구는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나 투자 없이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데요. 관광객 없는 관광특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으로 이어졌던 길었던 탄핵 정국을 마감하는, 그러나 다가올 또 다른 시대를 정의하는 한 줄 문장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한비자의 법과 사상은 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형벌이 엄중하면 귀족은 백성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고 신영복 선생의 한비자 풀이에 따르면 당시 공경대부와 같은 귀족은 예로 다스리고 서민들은 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 집행의 원칙이었지만 한비자는 예와 형의 구분을 없애서 귀족도 서민과 똑같은 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비자는 오로지 법에 의한 지배를 천하의 질서로 내세웠고 이를 토대로 한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완성했던 것이죠. 법에 의한 지배, 그러나 현실이 이론처럼 명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법 위에 군림하며 헌정 질서마저 무시해온 그들을 봐왔습니다.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을 어지럽히고 벼슬자리는 세도가를 통해서 얻고 복록은 뇌물에 따라 받는다면 나라가 망할 징조다. 한비자의 경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예언서처럼 지금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늘은 그토록 피해왔던 검찰 조사마저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긴 여정. 그렇습니다. 한비자의 법과 사상이 나온 것은 200년 전도 아닌 2000년 전이지만 검찰의 특별대우 논란은 오늘도 불거졌으며 우리는 아직도 전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그 전임 대통령을 마마라고 부르면서 통곡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위안은
그 누구의 올림머리와 비교됐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헤어롤 정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서울중앙지검 다시 한번 연결해보죠. 이서준 기자, 박 전 대통령 조사가 11시간을 넘기고 있는데 지금 조사는 어떤 수준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조사 내용에 대해서 새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앞서 오늘 오후 티타임에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대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 그러니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 씨는 단순한 지인으로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위한 어떠한 공모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사는 한웅재 형사 8부장 검사만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조금 전 검찰의 공지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8시 35분부로 해서 한웅재 부장검사의 조사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8시 40분쯤부터 이원석 부장검사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한 부장검사가 조사하는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 운영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긴 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입장대로 국가를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설립된 재단이고 청와대 강요가 아닌 기업들이 적극 나섰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진술하면서 검찰이 관련된 연간 질문을 이어가야 했고 조사 속도가 그래서 더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특수 1부장 조사가 막 시작이 됐다는 건데 이 부장검사가 조사를 할 부분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뇌물죄 또 비밀 문건 유출 같은 중요한 혐의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삼성, SK, 롯데로부터 받은 자금 지원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가장 양형도 높기 때문에 핵심적인 수사로 꼽히는데요. JTBC의 태블릿 PC 보도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분수령이 된 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이원석 부장검사가 맡았던 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지금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오늘 안에 수사가 모두 마무리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까? 조사가 끝나면은 작성된 조서를 모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세세하게 확인을 하곤 합니다.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조사가 자정을 넘길지 여부도 주목되곤 있습니다. 네,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마치고 나면 남은 문제는 이제 신병 처리 부분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심 기자, 다른 거 질문하기 전에 방금 이서준 기자가 지금 지검에서 얘기한 것 중에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같은 법조 출입 기자니까 좀 질문을 할 텐데 그 이원석 특수 1부장 검사가 8시 40분부터 신문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20여 분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원석 특수 1부장이 맡은 부분이 바로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 여부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그 하루 종일 다 지난 상황에서 지금 그 신문이 들어가서 만일에 오늘 뭐 귀가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자정 전에 그러면 뭡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뭐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최소한 끝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1시간 반이나 2시간 사이에 이게 다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물론 이원석 부장검사가 뇌물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건 맞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먼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서의 공모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순실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받을 때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사업을 빌미로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조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됐던 건 분명한 상황이고요. 예. 이를 토대로 이제 이원석 부장검사의 어떤 그 삼성 부분, 특히 이제 그 승마 쪽 부분에서 이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새벽까지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부터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짧은 시간인 건 분명해 예. 보입니다. 예.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정을 넘기는 것을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그건 끝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다시 오는 것보다는 오늘 안에 끝내자라는 식으로 좀 설득을 하게 되면 예. 사실 한 뭐 서너 시까지, 특히 또 지금 이제 침대도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한 3-4시까지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뇌물죄 여부에 대한 수사의 어떤 그 강도라든가 그 질적 부분은 오늘 자정을 넘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기는 거군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늦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뇌물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지금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문자만 공지가 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혹시 가닥이 잡힌 게 있습니까? 예, 일단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 주 안에 그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청구를 해도 이제 결국 발부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아까 서복현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변호인 측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혐의점만 따진다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다가 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공범 그리고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 등 약 20명 가까이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영장 사유의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대응 문건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 증거인멸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조사에 임하는 태도 그러니까 수사에 잘 협조하느냐 하는 문제 또 사실관계를 명확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 예. 또 특검 조사만 하더라도 거짓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산이라면서 이제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탄핵된 이후 그러니까 이 불소추 특권을 잃은 다음부터는 검찰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그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오히려 불리하다. 예를 들면 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다양한 물증 그리고 진술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 말 1기 특수본 때에도 이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입증한 물증이 차고 넘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오히려 그 뭐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서 비난하고 불응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하루 만에 구속된 전례도 있습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순순히 협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계속해서 어필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청구를 한다면 언제쯤 될 것으로 보입니까? 검찰은 뭐 이번 주말까지는 좀 다각적으로 이 조사 내용 그리고 또 뭐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 등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예. 청구를 하더라도 다음 주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인 뭐 우병우 전 수석 수사나 혹은 뭐 관제대모 지시 부분을 계속해서 수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상황을 약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시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함께 사진에 찍힌 검사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또 홍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노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 사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웃겨 보여서 웃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아니었다. 네. 뭐 명확하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 이유에 어찌됐든지 간에 웃음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지금 도정은 제가 보건대는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도정이 세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는 없다. 네,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사퇴 시한 직전에 사표를 내서 보궐선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꼼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취재 결과는 좀 다릅니다. 좁게는 지방자치법, 넓게는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의 논란의 핵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5월 9일에 조기 대선 치러지잖아요. 네. 도지사가 여기 출마하려면 3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시한이 4월 9일 23시 59분 59초. 두 번째, 그 도지사가 그만두면 그 사실을 선관위에 알려야 합니다. 4월 9일 23시 59분 59초까지 통보를 해야 5월 9일에 함께 보궐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 지사는 사퇴는 이 시한에 하면서 선관위에 통보하는 걸 날짜를 넘기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5월 9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때는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는 1년 이상 남아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쭉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지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자신의 대선 출마 시한은 지키고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는 일부러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일각에서는 뭐 몽리다라는 네. 얘기도 하는데 홍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이 든다. 네. 그래서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면서 자신의 측근인 부지사가 대행을 맡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선거법만 보면 틀린 결론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저희의 팩트체크는 결과가 다릅니다. 4월 9일 시한에 임박해서 사퇴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법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법 위반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맞춰보세요. 네. 군수가 사임을 하려고 도지사와 행자부 장관에게는 그 사퇴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고 사임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래도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문제를 냈겠죠? 네. 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안 네. 되냐면 참고로 이거 작년에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네. 기출 문제입니다. 이 법의 이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98조 1항 지자체장은 도지사 포함입니다.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알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65조 사임 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홍 지사 사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 지사가 시한에 임박해서 사퇴를 하겠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도의회 의장에게 최소 10일 전에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최소 10일 전에 사퇴 의사를 알려야 됩니다. 네, 사실 지방자치법은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홍 지사에게 중요한 법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에도 지방자치 조항이 있습니다. 네. 길진 않은데 짤막하게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서 자치를 보장하자. 이게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어긋난다라는 헌법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네, 이거 자체는 아주 반헌법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최소한이 뭐냐면은 주민자치장, 주민이 그 단체장을 선출하는 건데 그 자체를 지금 방해하는 거거든요. 네, 반헌법적이라는 헌법학자 해석까지 나왔군요. 네,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네. 충분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보궐선거라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입법 취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행체제로 간다는 것의 문제점을 절충을 해서 시점을 정한 거죠. 1년이라는 것을. 그 시점을 정한 것을 존중을 해야죠. 네, 따라서 시한에 임박해서 혼자 사퇴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넘겨서 선관위에 통보하겠다. 이거 홍 지사의 혼자 판단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선관위는 선거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홍 지사는 그냥 이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이 3월 말에 후보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네. 3월 말이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보궐선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4월 9일까지 끌고 갈지 네. 그 명분 자체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법률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자, 송구스럽다. 아, 예. 네, 말 그대로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입니다. 박 전 예.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바로 이 표현 송구스럽다를 했습니다. 예. 평소 뭐 자주 듣는 또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의미가 좀 아리송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 중에서도 오늘 이 경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당장 지난 1차 대국민담화 때도 심력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다. 2차 대국민담화에서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또 탄핵심판 변론서에서도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예. 매번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는 매번 것은? 표현을 썼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예. 송구스럽다라는 그 표현 앞에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다 저렇게 써놨습니다. 예. 저는 이유를 밝혀서 죄송하다는 의미와 비슷하게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다 아신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유를 안 밝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무엇 때문에 이게 이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진솔한 사과라든가 아니면 탄핵 심판 인용에 대한 어떤 승복으로 해석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사실상 좀 모호한 화법이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또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다시 해본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과 거리가 있다.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드러내려면 명확하게 죄송하다는 의미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송구스럽다는 단어 자체에 사죄나 죄송의 뜻이 들어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측도 국립국어원에 혹시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립국어원의 저 뜻풀이는 좀 절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박 전 대통령 측 태도가 좀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는 점이 많다면서요? 당장 오늘 손범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검찰이 재소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걸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사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재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대면 조사를 그동안 거부해왔던 점 등에 비춰서는 상당히 입장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속 기소 같은 것을 좀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건 이미 나온 분석이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용팔이 같다. 자,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예. 오랜만에 친박계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시죠. 친박 백구는요, 제가 보니까 이념이 없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 가서 뭐 삥땅 좀 쳐볼까, 아니면 공천 좀 받아볼까, 아니면 자리 좀 얻어볼까. 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삥땅을 쳐볼까 하는 얘기는. 혹시 삥땅은 국립국어원에 안 물어봤습니까?
송구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예. 뭐 어원은 여러 개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은 출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뜻에 대해서. 미안해하진 않는다는 얘기군요. 송구스럽다는 얘기는.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같은 당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윤리제소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일종의 막말 같은 것이 나올 때 비대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용파리 사건이라는 또 비유도 썼는데 예. 또 계속 지난 17일이었죠. 대선 후보 비전대회 당시 자유한국당 행사에 친박계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니현정을 향해서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행사를 막 소동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그때 소감이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니현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자유당 때 말입니다. 강목으로 했었던 전당대회 아시죠? 강목으로 전당대회를 방해했던 용파리 사건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라고 소감을 피력을 했는데 예. 참고로 용파리 사건은 자유당 때가 아니라 87년 그렇죠. 50 시절 민정당 시절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예. 뭐 지금은 목사님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임명진 위원장 친박계를 비판할 때 자주 자유당과 비교를 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이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한참 날선 공방을 벌일 때 서 의원이 자, 인 위원장 마치 4.4.5의 부정선거라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 위원장은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자, 친박들이 하는 행태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유당 때나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은 둘 다 새누리당이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또 이 자유한국당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유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또 구청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또 노무현, 문죄인은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인데 이것도 막말에 속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당장 문재인 캠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내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신구청장은 지난주에 그 박 전 대통령 자택에 화환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아무튼 생겼습니다. 그죠? 그때 화환 여부에서는 명확하게 보냈다는 얘기를 안 해서 조금 이게 그 사실관계가 애매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 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가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환을 보낸 걸로 알려졌었죠. 보냈다고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말을 바꿔서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직 명확하게 아직 왔다 갔다 확인은 했군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가 내일은 사라집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저희들의 소셜 라이브 오늘 4일부 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